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한 황교무입니다. 전체 주제가 야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선교사들에게 있어 헌신과 신앙이라는 것은 따져볼 여지도 없이 확실한 거죠. 고국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에 코리아라는 나라에 간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저 아프리카에 정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신앙과 헌신에 대한 각오 없이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과 헌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좀 어떤 차별성, 독창성이 있는가를 한번 저는 살펴보려는 취지에서 게일 목사님, 그냥 게일이라고 존칭 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소개를 할 때요, 저는 이제 일반사를 전공했다고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신학으로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면서 한 분야로 역사를 전공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조선의 선생님께서 두 번째 주셨나요? 네, 두 번째 주셨던 조선의 선생님이 그런 경우고요. 저나 첫 번째 윤경록 박사님께서 해주셨나요? 한국사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사를 공부하게 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접근해 가는 시각이나 방법,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인물을 다루더라도요. 한국사, 역사 쪽에서 들어가는 경우하고 역사신학에서 들어간 경우하고 가장 큰 차이는요. 저희 한국사 쪽에서 접근한 경우는 결론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왜요? 저희가 추구하려는 것은 신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시대에 그분이 와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찾으려는 게 한국사 측의 입장입니다. 반면 역사신학적 입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감동과 은혜를 깔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불어 밝혀내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사 쪽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제 강연 내용은요,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감동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애당초 출발이 다릅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드릴게요. 대학 강의는 웬만하면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일반 강의는 정말 아직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제가 잘 몰라요. 연령대도 다양한 거요. 시간 안배를 2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특강 2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질문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보통 이런 강연하고 나면 질문 거의 하나나 둘 정도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으셨다고 그래서 지금 7시 제 시계로 한 5분 정도인데요. 1시간 정도 특강을 하고요. 질의응답을 받고요. 시간이 남으면 또 오한해서 2시간을 비슷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만은 지금 분위기가요. 경건하고 딱딱하거든요. 지금 거의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인데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네,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게일의 게일, 제임스 스크레이치 게일이고요. 우리 이제 한국식, 한자식으로는 기일이라고 합니다. 한국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려는 겁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사실 많이 다루지를 제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건준 선생님께 이게 YMCA와 연관된 강좌잖아요. 그래서 미리
게일이라는 분이 YMC와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일은 처음에 올 때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캐나다 YMCA에서 파송한 독립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예. 캐나다 YMCA에서 파송한, 예, 일단 캐나다지만 YMCA와 관계가 있죠. 그런데 들어와서 소속을 갖습니다. 바꿔요.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잘 아시는 게일과 떼놓을 수 없는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연지동에 있는. 그런데요, 1900년대 서울에는 청년 조직이 여러 있었는데 대부분 기독교 청년 조직입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청년회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유명한 게 세 개입니다. 첫째, 감리교회는 정동 감리교회에 소속된 정동 에버 청년회가 유명하고요. 두 번째, 상동교회 감리교회에 설립된 상동 감리교회가 유명합니다. 나머지 하나가 교회에서 직접 조직한 건 아닌데 사실상 교회 청년회나 마찬가지인 계몽단체 국민교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민교육회는 연동교회 안에서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일이 그 고문을 맡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동교회 청년회원들입니다. 그러면 정동교회, 상동교회, 연동교회 이 청년 멤버들이 어디에서 뭉치는가? 바로 황성기독교 청년회, 즉 YMCA의 핵심 멤버로 그대로 뭉칩니다. 네. 그런데 그 셋 중에서도 어느 청년회의 비중이 YMCA에서 가장 셌었는가? 예. 게일이 담임하고 있던 연동교회 청년들, 게일이 지도하고 있던 국민교육회 회원들이 1908년 YMCA 임원진 명단을 보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YMCA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YMCA와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YMCA와 게일을 연결시켰는가? 캐나다 YMCA에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왔고 이 나라 YMCA 초기에 많은 일꾼들을 직접 길렀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상의를 더 써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요, 게일의 한국관을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째, 게일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두 번째, 한국 민족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하나는 1900년대 그 격변기에 한국의 정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게일에 대해서는요, 논문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 주원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제가 거의 한 20년 된 것 같네요. 예, 게일에 대해서 한국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논문 하나를 썼고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연동교회에서 게일 목사 탄생 150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16편의 논문을 모아가지고 12편이네요.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판매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기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나옴으로써 게일에 대한 다방면의 다각도의 연구 성과가 쌓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책 논문을 빼놓으면 대부분 은혜스러워요. 네, 은혜스럽습니다. 게일의 긍정적인 부분을 주로 부각을 시킵니다. 첫 번째, 제가 게일의 한국 문화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도 게일의 한국 문화 이해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마 여태까지 현재까지 왔었던 외국인 선교사 중에 게일 정도로 한국 문화를 깊이 연구하고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선 양적으로 정말 많은 고전을 본인이 이해하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세계에 알려요. 심지어 이분이 국내에 재혼을 하는데, 재혼을 하시고, 여러분들 선교사들은 뭐 재혼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이분이 일본에 가서 한 번 하시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혼식만 2번을 하신 거죠. 결혼은 이제 재혼 한 번이지만 한국 전통 혼례복장을 입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십니다. 전 이런 선교사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는데 전통 복장으로 하고 있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거의 게일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게일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부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자, 저 뒤에 있네요. 헐버트라는 분하고 논쟁이 붙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다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특강에서 발표문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논문이에요, 이거. 밑에 각주가 많아요. 복잡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건 다듬을 시간이 없기도 했겠지만,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근거가 뭔지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 그럼 여러분 제 얘기를 그냥 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각주를 붙인 겁니다. 학문적인 논문에서는요, 각주가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게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굳이 각주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게일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참 이상하게 중국 문화의 종속 변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독특할 게 없다. 상반되죠.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 문화의 이해를 갖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중국과 비교했을 때 모방했다. 네. 또 그렇게 새로울 게 없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본인이 쓴 글에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요, 그때 바뀔 수가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어릴 때와 지금이 똑같으십니까? 존경하는 인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십니까? 전 달라져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일이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전 생애를 일관하는 거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게일은 한국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한국 민족의 역량에 대해서도 낮춰왔습니다. 증거가 뭔가? 1910년 이전에 본인이 쓴 책에 그렇게 나와요. 한국은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다. 한국은 부정적으로만 나옵니다. 그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는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바뀝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게일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중국의 종속 변수로 봤다라는 것이 전체를 일관한 것인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기록이 있었던 시점은 분명히 그랬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게일의 전체를 일관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었다 얘기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제가 조금 흥분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게 이제 몇인가? 저 지난 주일이 생일이었는데 61년 생일 54시 됐네요. 54시인가? 61년생이니까 성경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표현이 정말 어릴 때 몰랐어요. 근데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느긋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였어요. 제가 먼저 흥분이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예. 그래서 이 상의도 벗었던 건데 예. 자 여러분 요 내용이요. 지금 첫 장도 안 넘어갔잖아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속드린 7시 5분까지는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네. 여러분 모든 도표의 생명은요. 시간이에요. 시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야마진에서 문화유산 해설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계시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테니까 대략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니 발표 시간 지키는 얘기하다 보니까 여담하면 또 이렇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예.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3개의 길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아요. 긴 것부터 하실 겁니까? 짧은 것부터 하실 겁니까? 내가 3가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길이가 달라요. 긴 것부터 해주실래요? 짧은 것부터 해주실래요? 짧은 것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제가 겪은 겁니다. 예. 광주에서 다니는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끝나갈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둘째로 그러세요. 되도록이면 짧은 것부터 먼저 해버리고 서너 가지 몇 가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빨리 끝내세요. 그럼 3번째가 길어져도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예. 시간은 꼭 지키겠습니다. 예. 머릿말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게일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요 이미 여러 편의 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왜 놀라운가? 서양인이 한국말을 배우는 건 어렵죠. 그런데요, 뭐까지 게일은 정통했냐면 한자에 정통했다는 게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말 배우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한자가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이게 글자지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정말 그림이죠. 그림. 익숙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학생들이요 정말 한자 모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자 병기를 저는 주장하는 사람, 전 개인적으로 저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자 정말 게일은요 우선 한국말을요 본인이 통역을 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은 영어를 한글로도 번역하고 한글을 영어로도 번역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물론 본인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몇 분이 있었어요. 김원근이라든가 이잉호라든가 그런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력자 없는 선교사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분은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 조금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선교사로 오셨으면 한국 문화 너무 공부 깊게 하실 시간에 선교 조금 더 하시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선교도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바라는 게 뭡니까? 교회 많이 세우고 교인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게일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게일이라는 분을 파송했던 선교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게일의 이런 한국문화 연구가 꼭 좋게만 보였을까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요, 게일에 대해서 논문을 썼을 때 저는 이제 한국사 관점에서 썼거든요. 신앙이나 교회 활동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 논문에서는 1900년, 1905년 이후 1910년까지 그 격변기에 게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영향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논문이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당연히. 왜? 게일은요. 한국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이후 우리의 독립운동을 광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드니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한국을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것까지 속으로 모르겠지만 겉으로 안타까워했던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다. 단 헐버트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헐버트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나머지 분들 언더우드나 스크랜드는 빠졌습니까? 아펜젤러나 이분들의 지금 뭐냐? 전부 소속 교단이 있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목적은 뭔가? 실적 내는 겁니다. 그 실적은 뭡니까? 교회 많이 세우고 교인 많이 얻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이 나라, 내가 선교하고 있는 이 나라의 운명이 관심은 있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왜 우리를 이때 동정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서운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선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와. 미션이 교회와 교인을 늘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그 상황에선 정치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일본과는요. 전 이거를 이해합니다. 왜? 그게 그분들의 첫 번째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1905년 이후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거리를 두었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이 반드시 일관됐던 건 아닙니다. 1890년대 후반이 되면요, 선교사님들은 정치권과 손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 땅에서 교회를 늘리고 교인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하고 친해지는 건가? 고종 황제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 이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밑에서부터 해봐야 힘든데 위에서 황제와 고위 관리들과 친해지면 그 다음에 정말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바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고종 황제 생일날 교회에서 경축 행사를 엽니다. 모든 교회에서 고종 황제를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어갔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관되게 정교 분리를 실천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에 유리하면은 하셨고 불리하면 안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거는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탄력적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의 미션, 사명이 그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게일도 그런 선교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사들 중에 예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왼쪽에서 두 번째 아펜젤러 정도겠네요. 이분은 뭐 1902년이니까 3년 뒤에 돌아가시니까 좀 상황이 달랐고, 헐버트를 빼면은 전부 그런 성격의 선교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죄송하네요. 무겁게 몰고 가고 있네요. 자, 게일의 한국문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조선학자인 게일 박사. 맨 밑에 보면 조선학의 거인. 자, 윤치호 같으면 게일 박사는 상상 이상의 박식가요 문학가다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게일의 한국 문화 수준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또 한국사를 전공하니까 약간 또 태클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갖고요, 사실 그대로라고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왜? 이런 건 덕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정년퇴임 기념식, 고위 기념식 가가지고 해주시는 축사의 내용이 객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덕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덕담도 쌓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게일 박사는 분명히 대단한 거, 이건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덕담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를 봐라,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하는 건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언어에 대해 가지고 정말 빈통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프로그램 안내가 나갈 때 한글 관련으로 이게 나간 걸로 알고 있죠. 저도 놀랐어요. 왜 이렇게 나갔지 했는데 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자로 된, 죄송합니다. 신문 기사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분이 17월 보면 대한매일신보 1909년에 실려 있는데요. 한인, 한국 사람, 주시경. 선생님들은 주시경 다 아시죠? 예, 주시경. 지금 젊은 학생들은 주시경 모릅니다. 주시경 모릅니다. 예. 제가 힘들었던 게, 전 저희 대학교, 광주대학교 학생들만 줄 알았더니 다른 학생들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토 히로부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토 히로부미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그렇게 헷갈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가 몇 안 되고 있는 소중한 두 명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진짜 헷갈려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역사 지식이 점차 이렇게 나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모릅니다, 학생들은요. 예, 주시경 감리교인이시죠? 예, 정동교회 교인이셨습니다. 우리 주시경 선생님요. 그다음 미국 사람, 사실은 미국 사람이 아닌데 그냥 미국인이라고 해서 기일이 바로 게일이죠. 제이스까지 게일. 그다음에 법인 프랑스 안 신부. 예, 이거 누구죠? 아닌가 그만큼가 이름 헷갈리는데. 그다음에 일본 고교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교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학자인데요. 한글 연구한 사람이에요. 한글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동양협회라는 데 모여서 한국어 연구회를 조직했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안신부는 잘 몰라요. 근데 일본 이 고교형이라는 사람은 학자로서 식민주의 학자인데 한글의 우수성만큼은 정말 인정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주시경 선생이요,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한글 학자시죠. 여러분, 초기에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글 학자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네, 여기 천주교는 아니고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신기해요. 예, 그 가장 어른 되시는 분이 주시경 선생이시고요. 그 밑에서 누구죠? 김윤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연배라든가,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1900년대, 1910년대에 한글은 전부 기독교 계통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면 한글과 관련돼서 게일 박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왜 한국 기독교는 한글을 그렇게 중시했는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왜 한글을 그렇게 중시했는가? 성경을 읽어야죠. 찬송가를 불러야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 한글 사랑을, 그 출발을 민족적인 것으로 보는데 죄송합니다만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을 배워야 돼요. 한글을 배우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뒤에 애국정신이 생긴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애국정신 때문에 한글을 가르쳤다기보다는 필요성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한글이 중요한데, 소중한데, 편리한데
거꾸로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교회 다녔으면은 문맹이 정말 줄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육을 못 받으신 할머니라 할지라도 한글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1904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골에서 무슨 교육을 받으셨겠어요? 까막눈이셨죠. 그런데 60년대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셨어요. 예. 아, 정말 그러다가 제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가슴 아팠던 게 할머니께서 80 중반 넘으셔서요. 읽기만 하고 쓸 줄은 모르셨거든요. 쓸 일이 없으시니까. 한글을 쓰시겠대요. 할머니가 뭐하러 써? 쓰레기 없네. 그래도 쓰고 싶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쓰는 국어 큰 노트를 사다 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예? 어린 생각에는 쓸 데가 뭐 있다고 써 했는데 정말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예. 한글이라는 게 정말 그런 면에서 한글이 아니고 만일에 한자였다면요 민중들이 그렇게 기독교에 쉽게 빨리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아마 저는 중국의 기독교 속도가 느린 것 중에 하나 언어의 하나입니다.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는 건 혹시 아십니까? 한글이 가장 전 세계에서 과학적인 글자예요. 예를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전 세계 문자올림픽이라고 별게 다 있어요. 세계 문자올림픽이라고 제3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우승했습니다. 한글이. 2회 대회 때 한글이 우승했어요. 1회 대회 때 한글이 우승했어요. 3회 대회로 그 올림픽 폐지됐습니다. 왜냐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한글은요 언제 누가 어떤 원리로 만들었다고 알려진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체는 과학이 아니에요. 한글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저런 소리를 전부 문자로 형상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없어요. 어르신들 저 일본어 아실 테니까 일본에서는 개들도 짖을 때 멍멍 안 하죠. 멍구멍구죠. 멍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일제강점기 치면서 말이 영어가 아니잖아요. 트럭이 도락구, 컵이 고프, 런닝셔츠가 난닝구. 그렇잖아요. 그 아이언, 저 다리미가 아이롱. 뭐 기가 막히죠. 예. 전 세계에서 한글, 쉽게 말하면 제가 쓰진 못합니다만은 한글에서는 어떤 게 가능한가요? 한 글자로 가능하냐면 끄라! 이거 한글로 쓸 수 있게 할게요. 히읗, 요, 야, 리을, 비읍이 입력이 되게 안 되게요. 아래 한글로 해보십시오. 고어로 치고요. 입력이 됩니다. 됩니다. 예. 이런 점에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3페이지 보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게일은 정말 수많은 책을 본인이 읽고 번역을 해서 세계에 알렸습니다. 다만 세계에 알렸는데 자 이런 게 있어 했는데 해외에서 그게 무슨 영향을 어떻게 끼쳤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건 게일의 책임이 아니죠. 게일은 자기의 미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쓴 부분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듯한 게일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높이 봤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이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문화에 대해서 100%를 사랑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사실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리즈 인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게이를 만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위인전으로서 대하십니까? 아니면은 흠잡을 데 없는 성인전으로서 대하십니까? 위인전이 뭔지 아시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위인전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인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시겠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해주시는 설교에 나오시는 예화로 드는 인물들의 생애는 위인이 아니고 성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은요, 놀랍게도요, 대부분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인전 읽었던 다음에는 따로 뭘 볼만한 책이 없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위인전을 보시면 그 내용 보세요. 위인전이 아니고 성인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해요. 이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위인이 있어. 꼭 태몽이 있어야 돼요. 태몽 있으세요? 주 선생님 태몽 있으세요? 없네요. 예. 위대해지긴 틀린 거예요. 그냥 태몽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위대해지면 태몽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꼭 멋있기를 기대해.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 교회 다녔어요.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예. 정말 그 나중에 치매로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이상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출생부터 사망까지 완벽하기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바라고, 이런 강연에서도 이분들을 위인을 넘어선 성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도의 차이지 그 누구도 완전한 성인은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게일 박사가 한국을 사랑했지만 저는 100%라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게일이 그 자세하지는 않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 게일이 한국의 문화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 구모 같은 거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한글로 푼 게 있긴 합니다만 어려워요. 이런 걸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저는 100% 혼자 번역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옆에서 조력자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제가 6페이지에 보면 몇 사람들을 조금 해놨어요. 예컨대 김원근이라든가 이원모라든가 이창직 등의 게이를 틀림없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김원근이라는 사람은 YH의 기관지 청년에 굉장히 많은 역사 관련 글을 실었던 사람인데요. 청년에 실린 것만 6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청년에 실린 것만입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한국 사학사의 입장에서도 이분을 좀 밝혀볼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접근해 봤는데 글은 많은데 그분의 생애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직은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그 글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20년대 30년대 우리 과거 한국 조선에 훌륭했던 인물들을 자꾸 소개시킨다는 게 사실은 간접적이지만 우리의 민족의식을 배양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또 이분은 신문에도 많은 연재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컨대 이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일제강점기 때 이순신이 연재가 되고 김유신이 연재가 되고 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직접적인 독립운동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 김원근이라는 분이
특히 역사 분야에서는 게일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끼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몇 분들에 대해서 제가 8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게일은요, 192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7년에 게일 박사 10주기 추도식 때 그 순서를 제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게 옛날 말투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게일의 생애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은 자료를 저는 이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게일의 생애를 전체를 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게일이 어떤 사람인가 빨리 좀 알아보고 싶다면 이 자료를 보십시오. 예, 일부러 옛날 글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저기 이 한자라서 못 읽겠는데요 하실 분들이 지금 이 정도 세대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말투가 조금 예투일 때예요. 오히려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좀 약간 고어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경력에 보면요. 경력에 보면 게일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를 창립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이 YMCA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예. 그런데 이 YMCA는 특정 개인이 창립한 것이 이제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창립을 하다 보니까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을 띄워줄 때면 그분 중심으로 또 저분을 띄워줄 때면 또 저분 중심으로 이렇게 부각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초기에 YMCA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YMCA를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고 할 때 그 황성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황성 대한제국. 그러시죠? 예. 아니 혹시라도 또 모르실까봐 그 황성이라는 것은 황제가 있는 도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황제가 됐어요? 우리는 황제라고 할 수 없었죠. 중국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런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맞죠? 1894년 결계자 이제 헷갈리네요. 예. 청나라가 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쫓겨가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중국과 사대 관계가 끊기죠. 그 전까지는 왕이에요. 그러다가 1897년 고종이 왕이었는데 당시에는 고종이라고 물론 불리지도 않습니다. 왕이었는데 1897년 황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때부터 황성이 되는 거고 예, 우리나라 이름이 그때 바뀌죠. 조선에서 뭐로 바뀝니까? 대한제국 황제국가가 되죠. 그래서 혹시 제가 자꾸 황성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게일의 한국 민족 인식을 보면요. 10페이지 맨 위를 보세요. 한국인은 참으로 친절한 국민이다. 그들보다 더 점잖고 친절한 민족은 없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친절한 민족이었나? 예, 놀랄 정도에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뭐 그렇게 친절한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도 이렇게 봐줬네요. 예, 이렇게 해놓고 예, 그 뒤에서는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가 하지만 비판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에게는 객관적인 솔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인의 두뇌는 오행, 오륜, 오상 즉 중국 철학, 사상 아니면 돌아가지를 않는다 라는 그런 좀 비판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갖는 공통된 인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식이라는 건 인상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서울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록을 남겼다면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도시다. 정말 더러운 도시다. 다 공통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특히 악취 문제를 많이 거론해요. 그런데요.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선교사가 아닌 외국인들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는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해요. 선교사들도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의견을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외국인들은, 선교사가 아닌 외국인들은 에이씨 빨리 그냥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더러워, 냄새가 나, 미게 해. 하지만 반전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의 열매를 맺겠다는 희망으로 대부분 끝나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조금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선교 본부에 이걸 보내는 거거든요. 나 이런 데서 정말 힘들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학교 보고서를 쓰면요, 어떤 때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여건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둬냈다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정말 서양인들이 봤을 때요, 서울이라는 곳은 불결하고 더러운 곳이에요.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걸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각오했다고 해가지고 더러운 게 더럽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걸 극복해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 민족에 대해 가지고는요, 중국의 종속 변수로 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2페이지에 보면은 게일의 한국 정세 인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1900년대, 즉 1910년까지 게일의 한국 인식은, 한국 민족 인식이 아니고 한국 정세 인식은 비판적, 비관적입니다. 예컨대 12페이지 밑에 보면 게일이 편집 책임을 맡았던 그리스도신문 장로교 측에서 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성세문답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게일이 직접 썼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편집 책임지어 있기 때문에 게일이 자기가 안 썼더라도 이걸 오케이 했겠죠. 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 대한이 각처의 요긴한 광산을 외국인이 다 얻었으니 우리 식민된 자가 그 권리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대한제국의 광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채굴을 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발을 못하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잠은 자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니 사람이 마다 부지런히 땅을 파며 니들 열심히 해라. 남 탓하지 말고 땅속에 있는 금은 동열 광물을 부지런히 캐었으면 외국인이 어찌 들어와서 광산의 일을 얻을 수 있으리요. 니들 열심히 해. 외국인 탓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13절 보세요. 외국인의 일함을 보고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외국인들이 이때 들어와가지고 우리 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득을 얻어가는데 그거 보고 원망할 게 있느냐? 다 없으니. 없어. 당초에 하나님이 우리 대안해 주신 기업인데 취하여 쓰지 아니함으로 외국인이 쥐어냈으니 뭘 원망하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쓰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안 썼어. 그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썼는데 니들이 게을러서 안 쓴 거지 누굴 원망해? 라는 겁니다. 네. 솔직히 그리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죠. 네.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는 없이 그 완전히 공정한 그 조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각지에서 의병투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광적인 애국심. 저는 열광적이라고 했어요. 일부러. 예. 왜냐하면 이 번역을 어떤 번역에는 광란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열광하고 광란은 다르죠. 근데 번역하기 나름에 매드니스를 내가 부정적으로 하려면 광란이라고 할 수 있고 모르겠어 할 경우는 열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원문가들이 제가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광란이라고 제가 해버리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너무 게일을 그렇지 않아도 저는 지금 게일을 이걸 쓸 때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열방이라고 저는 좀 바꿨어요. 애국심은 자결, 혈서, 그리고 게릴라전, 의병과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다. 조선이 이러한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것의 옳고 그르는 어떤지, 무엇이 행해져야 되고 행해져서 안 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은 왜? 정교분리기 때문에 띄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객관적인 것 같지만 전체적인 다른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절대 강자와 절대 약자가 싸울 때 절대 강자가 절대 약자에게 저지르는 부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중립을 없어요. 그건 중립이 아닙니다. 끼어들지 않을게라는 것은 비슷한 조건에 선악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경쟁은 중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강하고 약한 게 분명한 데에서 나는 여기 끼어들지 않을게라는 것은 저는 원칙적인 의미의 정교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방관방조라고 생각하는데 자, 게일은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1907년에서 10년까지는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좋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13, 4페이지 쪽에 그러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4쪽 중간에 나오는 이런 거예요. 고종 폐위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고종이 해금 있었기 때문에 일본한테 강제 축출됐잖아요. 고종은 폐위된 게 당연하다. 왜? 무능했다 라고 해버려요. 고종이 무능했다라는 것을 제가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적어도 일제가 한국의 주권을 뺏기 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뺏기고 나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 이전에 어떻게 고종이 무능하다고 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세가 바뀌니까 이전에 감춰뒀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4쪽 보면 이런 격경기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더 좋은 때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요 1905년에서 1910년 그 사이를 선교사들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혼란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의도적으로 정치권에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돌리기 하기 위해 꼭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조금 후퇴를 할게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과 1909년에 백만구령운동, 백만구령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100만 명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할 때 몇만 명이었냐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을 2년 내에 100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오히려 20만에서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 보면 어떻게 20만도 안 되는데 100만을 계획했을까?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방법이에요. 한 명에 한 명씩 전도해요. 그 사람이 또 한 명씩 전도해요. 목회하시는 분들 다 한번 꿈꿔보셨던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런데요. 그런 내용들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대부흥운동 끝난 다음에 100만구령운동 끝난 다음에 선교사들의 코멘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게일의 코멘트. 이러한 운동 덕분에 교인들이 정치적인 시련에서 비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어쨌든 의도가 어쨌든 그런 부흥운동의 효과 중에 우선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났고 또 믿었던 기독교인들의 신심이 더 깊어졌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효과, 실적과 아울러 교인들이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됨으로써 이 혼란기의 시국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이제 게일이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활동하시다가 예컨대
15쪽 보면요. 1914년에 그 발언이 나타나요. 발언이 나와 있는데 예, 여기를 봐도 게일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한국이 일본에게 병합된 것에 대해서 거의 뭐 그냥 당연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가? 예, 1919년 예,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예, 보면은 자, 한국인에 대한 그 자기의 과거 생각과는 다른 또 한국, 일본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1919년의 자료가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이 단편적인 자료만 갖고 게일이 이전 생각을 완전히 바꿨는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전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위인전이 아닌 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수님들이 학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저 학과장님한테도 불만이 있어요. 학과장님 계실 때 저 그 얘기 못해요. 학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학장님은 무슨 저 총장님한테도 서운한 거죠. 총장님 계실 때 절대로 게일 못 들잖아요. 게일이요. 고정인 실권을 갖고 있을 때 한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실권이 강해졌을 때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이건 그냥 제 기분입니다. 제 기분. 1900년대와 1910년대까지 한국과 조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했던 게일의 이러한 친일적인 발언이 과연 진심이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저는 갖게 되는 거예요. 부정할 길은 없어요. 왜? 본인 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게일이 첫 번째 목표가 선교의 확장인 선교사 중에 하나인 게일이 거기에 불리한 발언을 고종이 힘이 있을 때 고종을 비판하고 일본이 힘을 가졌을 때 일본을 비판하고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또 죄송합니다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교사로서의 사역에 충실했다면 그러면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꼭 3.1운동이 아니더라도 작업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순전히 여러분 제 상상입니다. 어쩌면 이거 상상이에요. 학문적인 거 아닙니다. 1900년대 보면 저거 일본 너무해 한국 딱히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라면 그걸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많은 선교사들 보내고 있죠. 여러분 그 선교사들을 각 기관이나 교단에서 파견하며 지침을 줄 때 거기 정치 문제에 개입하라고 누가 지침을 주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미션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끌어서 기독교인을 만들라는 게 우선이지 그 나라의 민주화, 산업화, 독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를 보낼 때 첫 번째 목적이 저는 한국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그 미션에 당연히 충실한 분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예적인 분들이 헐버트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헐버트 같은 분은 사실 교단과의 어떤 이 연계가 센 분이 아니에요. 애당초 올 때 독립 그 선교사로 오셨고요. 헐버트 선교사님은 교회 다녀간 적도 없으시잖아요.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버렸네요. 제 시계로 한 5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